그래서 이제 채권법에 채권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채권의 기초, 채권. 자, 우리 공부가 좀 됐습니다만은 물건은 대상 목적물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채권은 청구권이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청구권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채권인데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채권에 의해 자, 채권은 특정 타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즉 자기나 부자기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범위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대표되는 청구권이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자, 입에다 한번 붙여볼래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채권은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뭐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시다. 1,000만 원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변제기에 변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권리죠. 자, 물론 변제기에 변제가 없으면 자, 다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건 여기까지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채권의 특징. 우리가 재산권 하면 물건과 채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채권도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은 그 내용을 이루는 이익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권도 양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도 양도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건의 양도는 자유이죠. 근데 채권의 양도는 일정하게 채권이 양도됐음을 채무자한테 통지하거나 자,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양도가 돼요. 자, 어찌됐건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양도성이 있습니다. 자, 청구권.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구권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채권 이꼬르 청구권이 아니다. 이거 민법 총칙할 때 공부했죠. 어느 범위가 더 크다 그랬죠? 청구권이 범위가 더 크고 채권입니다. 자, 채권에는 청구권, 급부 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항변권, 해제권 등 여러 권 등이 포함되나 자, 포함되면 청구권도 채권의 한 요소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청구권은 꼭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한번 해봐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이런 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원론해죠. 상대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 채권자, 채무자죠. 그럼 비슷하게 생긴 우리 선생님한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채권은? 없잖아. 그지?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신데 서로 누가 이렇게 비슷하다면 둘 중에 한 분은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누가 불만이 있나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신다는 것이 좋다는 거지, 그건. 하여튼, 자, 제가 뭔 말을 하다가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농담 반응이 너무 진해서. 자, 자, 그래서, 상대권입니다. 자, 의무법규성. 자,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은 법률 또는 간수법 이외에는 창설되지 못하죠. 그래서 물건법은 강행 규정성을 띱니다. 무슨 규정성을 띄어? 강행 규정성. 근데 채권법은 자, 사적 자치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자, 뭐죠? 의무법규성을 띱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하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10일 날 지급하는 거로 정해도 될까 안 될까? 된다고 좀 해줘.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먼저 적용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채권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므로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고 법률도 등에 의해 간섭을 제한하는 것이 자, 근대 시민법의 특질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자,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가실 책임의 원칙. 이런 거 기억나죠? 앞쪽에서 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회 발전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의한 강행 법규화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채권은 확실한데, 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 중에, 자, 뭐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요, 계약 내용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건강해 보이네요. 우리끼리는 16시간 노동계약을 합시다. 이런 걸 안 되잖아. 그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은요, 각 국가의 특정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슬쩍 지역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지역권 적용이 별로 안 되는데 유럽 쪽에서는 특히 독일에는 지역권 중에 인여권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영주, 기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지역권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저쪽에 중동 지방에 보면요. 물에 관한 권리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권 정도의 강력한 권리가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상린관계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세계에서 어디만 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것은 인감증명서가 3개국에 있고 우리나라만 전세권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특유한 고유 제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엇은 물권은 알겠죠? 근데 채권은 세 개가 공통돼요. 뭐가 공통된다고? 자, 그리고 이 채권이 확대된 게 상법이에요. 상법은 진짜로 세 개가 공통돼요. 읽어봅니다. 근대 사회의 성립에 수반하여 자유사에 의한 기한 거래의 진전이 채권법의 합리성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여러 면에서 지방색, 민족색 등이 약화되면서 근대 사회의 공통의 내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보편성은 물권법이나 가족법이 지방적, 민족적 색채를 갖는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자, 물권법은, 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고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전세권만 해도 그걸 대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고 뭐,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전통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계약법, 채권법은 어때요? 자, 세계적으로 공통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부의 8촌, 모의 8촌이죠. 이게 세계에서 유일해요. 친족의 범위가 부의 8촌, 모의 8촌으로 해놓은 게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서 8촌끼리는 혼인이 안 되잖아요. 8촌간에는. 근데 모의 8촌은 아시겠지만 성이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혼인해놓고 나중에 친족인 줄 알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4촌, 8촌까지 다 알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친족의 범위가 넓어. 대부분 세계적으로는 4촌까지, 4촌 내가 혼인 금지고 4촌 이상이면 혼인해요. 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 맞죠? 자, 채무자의 의무입니다. 급부의무. 자, 급부의무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여야 될 채무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돈 1억을 빌려주고, 자,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면 변제기에 1억을 변제해야 될 의무가 바로 급부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계약 같은 것이 체결되어 있다면 저는 채무자로서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 여러분은 변제기에 오면 어떻게 해요?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수강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급부의무입니다. 자, 종류. 주된 의무가 있고 종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주된 급부의무.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급부의무로서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계약법에서 주로 하겠습니다만은 자, 쌍무계약을
그럼 쌍권 계약이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권리 중심이 아니라 보통 의무 중심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라 그래요. 쌍무 계약에서 대가적 관계에 서는 의무입니다. 주된 급부 의무의 불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능하고 청구가 가능하고 또 계약 해제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된인데, 자, 앞으로 맨날 예를 똑같은 반복을 들 건데, 자, 아파트 1억짜리를 갑과 을이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이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계약은 3월 1일 날 했고, 자, 중도금 지급은 4월 1일 날 하기로 했고, 잔금 지급은 자, 5월 1일 날 했고, 자, 계약금은 1천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은 4천으로 했고, 잔금은 5천으로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가 언제 써졌다는 거예요? 3월 1일 날 매매 계약서 3월 1일 날 쓰고,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4월 1일 날은 자, 을이 갑한테 중도금 4천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자, 5월 1일 날은 개념이 틀려요. 잔금 5천을 지급한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급부 의무가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5월 1일 날 있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나 잔금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갑이 아따 그 아파트 삼촌이 가져가 버리시야. 그래 나는 이전 못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무슨 불이행으로 바뀌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바뀌고 채무 불이행은 당연히 무슨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 지나는 길로 우리 민법 전체에서 자, 우리 사적거래 전체에서 손해배상은 딱 두 군데서만 생겨요. 하나는 불법행위, 또 하나는 채무불이행인데 여기 지금 이제 채무불이행들이 쭉 나와. 알겠습니까? 자, 종된 급부 의무. 주된 급부 의무와 관련하여 종된 관계에 있는 급부 의무로서 종된 급부 의무 불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해제권은 그러니까 종된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제권까지는 발생하는 건 아니야. 계약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 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같은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돼. 그러면 이때는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계약에서는 자, 저 따라서 해봐.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봐봐. 그렇죠. 허리를 펴시고 처음 계약법 들어가니까 이제 채권법 들어가니까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다 했어. 근데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때 무효가 됐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미 이행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죠. 이때는 뭐라고 할까요? 원상회복이라고 할까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은 부당이득. 자, 계약이 해제가 돼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계약의 해제인데 이때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원상회복. 표현 방식만 틀린 게 아니야. 법적 성격도 틀려. 알아잡았어요? 그것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깨달아야 돼. 어떻게 틀리는가. 자, 부수적주의 의무. 부수적주의 의무란 급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베풀어야 하는 의무로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부수적주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부수적 의무만을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어.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자, 보호 의무입니다. 자, 보호 의무란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급부 의무 발생 전 또는 발생 중, 발생 후에 걸쳐 계약적 또는 계약 외적인 사회적 접촉에서 생기는 손해로부터 구할 의무이므로 신의 측에 의해서 인정되는 의무를 말하는데 보호 의무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만 인정되고 계속
사용을 위한 임대차 같은 데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자, 여기 있죠. 부수적 주의의무로 같은 거, 보호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 나중에 임대차 같은 데 할 때, 자, 하숙생 같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설명이 있으면 하고, 그때 하겠습니다. 자, 채권의 목적입니다.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의입니다. 급부의 내용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이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 원인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채무는 각각 채무의 취지에 따라 이행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급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급부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급부 내용이 채권이 성립하는 시기에 실현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채권행위 같은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그렇다고 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목적이 적법하고 가능하고 확정되고 사회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리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예컨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림 초상화를 그려주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뭐가 되죠? 채무자가 되고, 그런 계약을 해서 채권이 되는데 대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의무도 또 금전으로 산정이 안 되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급부의 종류. 자, 제가 지금 빨리빨리 나가는 것은 그냥 제목만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예, 그러나 어찌됐건 책을 한번 집에 가서 공부에 가장 복습하기 좋은 게 책이죠, 책. 그래서 책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급부가 있고 부자기급부. 봐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돼. 근데 부자기급부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급부 내용이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점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은 자기의무, 또 소음을 내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한 층수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자기급부입니다. 양자는 채무의 강제적 실행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구별 실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자기 의무는 언제 채무를 불이행이 되냐면은 적극적인 그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는 급부가 있고 하는 급부가 있습니다. 자, 주는 급부는 특정물 또는 불특정물을 급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자동차 같은 인도하는 것인데, 아까 있죠. 5월 1일 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이런 거 급부 의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거나, 저 노래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런 것은 뭐죠? 여기 써져 있는 하는 급부입니다. 그래서 하는 급부는 자기 부자기를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해야 하는 채무. 자, 양자는 강제 집행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노래 부르는 것을 채권 채무 관계로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하는 것뿐인데 내가 노래를 안 해. 그러면 강제 집행으로 노래를 하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럴 때는 간접 강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참고적으로 저는 엄청난 음치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전혀. 자, 전혀 그래요.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자,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입니다. 자, 느낌이 오죠, 이거. 교체할 때 쓰는 대체할 때 쓰는 대체야.
대체적 급부에 있어서 채무자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급부해도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전 같은 것이 대체예요. 예를 들면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급부가 대체적 급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금전도 당연히 대체물인데 쌀도 동질, 동량에 지르면 똑같은 한 마리면 같은 한 마리 되죠. 똑같은 10kg면 같은 10kg죠. 이런 것은 이제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고 자동차라든지 건물은 대체물일까요? 부대체물일까요? 그래서 부대체적 급부에서 채무자 자신의 개성이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대신해서 급부를 한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데, 자, 강연 같은 것도 부대체적인 급부입니다. 자, 특정물 급부가 있고 불특정물 급부가 있습니다. 자, 준응급부에 있어서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른 구별인데 양자의 구별은 특정을 요하느냐 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가분급부, 자동차처럼 나눌 수 없으면 뭐죠? 불가분급부. 이례적 급부, 획기적 급부, 계속적 급부가 있는데, 자, 컴퓨터 같은 것을 사고 파는 매매에서 한번 급부하면 끝나죠. 근데 일정하게 매달 월급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것은 획기적 급부입니다. 그리고 자, 계속적 급부도 있습니다. 자, 채권의 목적의 종류입니다. 자, 특정물 채권이 있고, 자, 특정물이 있으면 반대로 불특정물이 있겠죠. 자, 그런데 아파트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서 아파트를 이전해야 될 채무는 그 아파트가 특정물일까요? 불특정물일까요? 특정물이죠. 다른 아파트 대신 할 수는 없죠. 근데 쌀 한 가마니를 이전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쌀은 꼭 이 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질, 동량의 것으로 같은 품종의 것으로 이행하면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불특정물입니다. 특정물이란, 자, 예를 들어서 이 집, 저 자동차처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차가 나요. 개성에 차가 나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동종, 동량의 것으로 바꿔서 이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뭐예요? 불특정물입니다. 쌀 어디 것이 최고 맛있어요? 부른면 쌀이 맛있다고? 교동쌀 사러 갔는데 별로 그러대. 야, 그러니까 쌀이 교동으로 다시 갔다가 팔리는 것 같아요. 일반 쌀이. 자, 그다음 그것이 불특정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쌀하고 딱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특정물로 바뀌어요. 불특정물도. 자, 특정물 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자, 상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무자의 상관주의 의무라고 써져 있죠? 자, 특정물 채권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자, 봐봐. 채무자, 그러면, 특정물을 이행기에 이행해야 될 의무자가 채무자죠. 그죠? 그러면 이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슨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 무슨 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인도 의무를 지는 자, 아파트 인도 의무를 지는 자는 자, 인도,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월 1일 날 아까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3월 1일 계약부터 시작해서 5월 1일 인도시까지 그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 3월 1일 날 계약할 때는 아파트가 괜찮았어. 근데 5월 1일 날
인도할 때쯤 되니까 배가는 다 뒤틀리고 벽은 구멍이 부부싸면서 뚫려지고 그러면 쓰겄어 못 쓰겄어. 그러면 이제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가 됐겠지만은 담보 책임의 문제. 그 이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성간주의 의무. 그러니까 더 잘 관리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의미다. 거래상이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추상화된 주의 의무인데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 정도보다, 자, 저를 따라서요. 더 업시켜서 관리한 게 성간주의 의무야. 기억난다고 해줄러. 그랬잖아.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정도인데 후견인 정도가 되면 성간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자, 매매 목적물의 특정물이라면 거래 계약부터 인도 시까지 성간주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잘 관리하라는 뜻이죠. 자, 이에 비해서 무상수취인. 자, 무상수취인 그러면 뭐죠? 대가 안 받고 물건을 가끔 맡김을 당한 자야. 자, 수취 임치를 사업으로 할 때는 참고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참고업자한테 물건을 맡기면 참고업자가 수취인이 되고 맡겨주는 사람은 임치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는 대가를 받잖아요. 참고업자가. 근데 대가 안 받고 물건을 이렇게 맡기는 자.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더라고. 책이 너무 무거운데 오늘 또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책 좀 맡기고 갈게요 하면 이게 뭐예요? 네, 맡기는 값 줘. 안 그래줘. 그러니까 뭐예요? 무상임치죠. 그러면 나 맡김을 당한 나는 뭐라 그러죠? 무상수치요. 그러면 그냥 내 정도, 내 물건 다루듯이 다루면 돼요.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가 아니야. 그래서 무상수치는 임침을 보관하고 친권자의 재산관리 의무, 상속인의 재산관리 의무는 성간주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위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 의무. 제가 이걸 좀 장하게 설명한 이유는 처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그럼 겁나게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 같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가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수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자, 성간주의 의무는 이행기가 아니라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계속 성간주의 의무를 갖습니다. 자, 성간주의 의무 위반의 효과. 채무자가 성간주의 의무에 위배해서 목적물을 멸실훼손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되고, 특정물 인도 의무자가 성간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물건의 멸실훼손에 의한 손실은 채권자가 또 부담해요. 그래서 채권자 부담주의로 이혼부담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4월 1일 날 중도금, 5월 1일 날 잔금하고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다 특정물 인도 의무자인 아까 그림에서 갑은 성간주의 의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멸실됐거나 이러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이 있는데 100년 만에 한 번 불 태풍으로 몇 년 만에? 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이혼부담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는 나중에 이혼부담할 때 공부합시다. 자, 그때는 약간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특정물 채권과 관련된 문제. 채권자 대위권과의 문제. 자, 금전채권 이외에, 자, 특정물 채권의 보존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며, 자,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물 채권의 보존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채권자 대위권 관계가 발생하는데요. 자,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에서 채후에 자, 이전받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면 중간자를 대의해서 최초자한테 중간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특정물 채권의 대위권 행사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특정물 채권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은 인정되지 않고
자, 채권자 취소권은 이런 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내가 1억 받을 채권자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채무자죠. 근데 이 분의 유일한 재산이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를, 자, 이 2억짜리 아파트는 내가 혹시 1억 못 받았을 때 최후의 보전자,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2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증여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대가가 정식으로 거래되면 대가 위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데 무엇을 해버려? 증여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채권자가 지금 이렇게 파는 행위가 채권자를 사유할 목적으로 지금 거래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채권자 사유 행위가 됐다면 이 두 사람의 법률 행위에 끼어들어가서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상상 한번 해봅시다. 받을 돈이 얼마야? 100만 원인데 10억짜리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끼어들어가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쓰겠어 못 쓰겠어? 타인이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 재판에 다 됩니다. 알겠어요? 재판상 재판에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은 무엇으로만 한다? 채권자 취소권으로만 행사됩니다. 저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저가 아니라, 하여튼 채권자 취소권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어떻게 해서 당했냐면은, 우리, 장모님의 상속을 다른 처남들을 포기시키고, 제가 아니라 우리, 처가, 그걸 다 이전받았어요. 그 이유는, 장모님을 계속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이니까. 그런데, 처남이 채무가 많이 진 처남이 하나 있어갖고 그 채무 처남의 채권자가 이 상속 합의에 채권자 취소권을 걸었더라고. 그래서 채권자 취소 당했어요. 상속 분할 합의에 의한 상속 분할의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되는구나 하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편하게 사셨던 것 같아. 왜? 그러면 나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자, 현상인도 의무입니다. 특정물의 현상인도. 자,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 그대로의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 장소는, 특정물의 인도 장소는 어디다가 인도할까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죠? 계약 당시에 있었던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을 때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무슨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그것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의 성립 장소는 아까 어디죠? 3월 1일 날 어디예요? 그 채권의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아니라 그때는 그 아파트 있었던 그 장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행기는 언제죠? 인도는 5월 1일 날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있었던 장소에서 그대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의사표시를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할 때 그렇다니까. 변제 장소를 정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해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채권자의 무슨 주소에서 해야 된다고? 현 주소.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돼요. 참고적으로 상법에서는 어디서 변제를 하게 돼 있냐면은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게 돼 있어요. 상법은 어디에서? 채무자. 민법은 누구의?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변제하는 거예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그 행위만 이루어지면 돼요. 장소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의, 그러니까 요걸 한번 해봅시다. 한 분이 슬픔이 있는 것 같아서. 요 그림에서. 그림 그려놓은 거 없어졌나? 여기 있지. 자,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약 관계에서 자, 이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도할 의무자가 있는 이쪽이 채무자고 자, 이쪽이 채권자죠. 자, 그러죠. 그런데 대금에 대해서는 자, 이쪽은 이제 목적물 특정물이죠, 이거. 특정물에 대해서는 이쪽이 인도할 채무자 갑이 이쪽이 채권자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대금에 대해서는 자, 대금입니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쪽이 자, 무슨 자죠? 1억을 받을 채권자죠. 그죠? 이쪽이 뭐죠? 1억을 변제해야 될 채무자죠. 자, 그럴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이런 개념들이 특히 이제 종류채권이 대금 같은 데서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알겠죠? 근데 상사거래에서는 보통 상사거래에서는 회사가 채무자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는 그대로 있고 돈 받을 사람이 회사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사거래에서는 채무자가 뭐라고 했죠? 자,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 자, 여기서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 장소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종류채권이 나와 있죠. 자, 종류채권. 종류채권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종류채권 비슷한 예로 쌀로 자꾸 예를 들었어. 그러면 쌀 두 가마니 비누 한 다스와 같은 종류와 분량만으로 정해져 있고 어디에 있는 쌀이라고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입니다. 즉 일정한 종류와 일정한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인데 이것이 이제 종류채권 또는 불특정물 채권이에요. 종류물인가 특정물인가는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자, 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뭐로만 정해져 있어. 쌀 5가마니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 있어. 지정한 경우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품질을 정하면 그에 따르면 돼요. 자, 아까 교동쌀 상등급 이런 식으로 정하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품질과 종류를 안 정했어요.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자, 채무자는 무슨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돼요? 중등, 상, 중, 하 중에 어디? 중등 품질로. 자, 종류채권입니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한 물건을 지정할 때,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종류채권이었는데, 이렇게 종류채권을 특정해버리면 무슨 물로 바뀌어요? 특정물로 바뀝니다. 이 쌀. 그러면 특정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채권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한 물건을 지정할 때는 무슨 채권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특정하기 전에는 이연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종류채권은 이연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쌀 10가마니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10가마니를 불나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 불나서 없어졌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다가 아니라 다른 데서 10가마니 구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래서 특정하기 전에 무슨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연부담의 문제. 자, 즉 종류의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쌀 10가마니를 극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요 쌀 10가마니 이렇게 특정한 후에는 이연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특정한 후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을 하게 되면 너 이 특정 쌀 10가마니였잖아. 근데 뭐야? 이것이 이제 멸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그 부분을 면하고 반대급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이연부담을 따로 공부해야 돼. 이연부담이 꽤 복잡한 거예요. 자, 여기서 10가마니가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10가마니에 대한 이행을 청구 못 해.
그런데 열감에 대해서 대가를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급부를 청구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누가 이연 부담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연 부담은 뒤에 따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급부 변경권. 일단 특정한 후에 채무자가 동종 동기로 다른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자,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무슨 채권이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말해도 종류 채권이 있는데 종류 채권도 특정되면 무슨물 채권하고 같아진다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금전 채권하고 아니요, 저 미쳤어. 특정물 채권하고 같아진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5시간 해봐봐. 그럼 정신.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조금씩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문제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고, 못 따라가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합시다. 자, 고생하셨어요.